무차익 원리라는 겁니다. 차익 거래가 뭐냐? 영어로 아비트러지 이거예요. 보통 동일한 상품이 두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거래된다면 싼 걸 사고 그 다음에 비싼 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차익 거래의 개념입니다. 차익 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투자금이 불필요하다. 제로 인베스트먼트다.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았으니 비싼 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싼 걸 사면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필요 없다. 그죠? 예.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냥 아비트러지라고 이야기 안 하고 보통은 리스크 프리 아비트러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위험이 없다. 그래야지 사실 우리 차익 거래라고 얘기한다. 예. 근데 이건 약간 용어가 좀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예. 세상에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위험 차익 거래 하는 것도 있어요. 리스키 아비트러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리스크 프리 아비트러지하고는 개념이 리스크가 인발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 이 차익 거래 어떤 게 차익 거래냐 하면 어떤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손해 보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나고 어떤 경우는 이익이 적게 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손해 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non negative profit 그러니까 제로 프로핏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생긴다. 예. 이런 게 있으면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차익 거래는 그냥 확실한 차익 거래는 아니고 불확실한 차익 거래까지 포함하는데 그렇지만 리스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리스크 프리 아비트러지까지를 여기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거래의 규모를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이 차익 거래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싼 걸 샀으니까 싼 거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비싼 걸 팔았죠. 비싼 가격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두 동일한 물건인데 다른 가격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 차익 거래의 내용인 거죠. 그게 무차익 원리라는 겁니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걸로부터 공짜 돈을 위험 없는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재무학에서는 이 원리를 보고 무차익 원리 또는 무차익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 시장에서는 차익 거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이야기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같은 물건인데 다른 가격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는 재무학의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차익거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익거래는 뭐냐? 수박 차익거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서울에서 수박을 파는데 한 통에 1,000원에 팔고 있다. 춘천에서 수박을 파는데 한 통에 900원을 팔고 있다. 그리고 춘천에서 서울로 수박을 옮기는데 50원이 든다. 이런 가격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있을 수는 있는데 금방 사라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어떤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할까요? 춘천에 수박을 사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옮겨요. 그래서 서울에 팔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얼마를 벌어요? 춘천에서 900원에 사요. 옮기는데 50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가는 얼마예요? 950원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팔 수 있어요? 1,000원에 팔 수 있어요. 50원을 먹을 수 있어요. 이익이 생겨요. 차익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구마구 춘천의 수박을 사겠죠. 그러면 춘천 수박 가격이 올라가겠죠. 누군가가 마구마구 수박을 옮길 트럭을 빌리겠죠. 그 트럭 빌리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원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마구 트럭이 와가지고 수박을 팔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 수박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차익 거래가 없을 정도로 서울 수박과 춘천 수박의 가격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운송 비용 이내일 것이다. 라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고 수박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왜 수박 차익이 생겼느냐? 춘천 수박 더하기 운송 비용을 하면 그 비용이 950원이었는데 그 950원이 서울 수박 가격보다 쌌다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거 춘천 수박은 춘천 수박이지만 서울 수박이 아니지만 춘천 수박을 서울로 옮기면 서울 수박이 되니
요걸 보고 합성 서울수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합성 서울수박과 서울수박은 같은 수박이니 서울수박이니 그러니 두 개의 가격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성립 안 했으니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고 사니까 합성 서울수박 가격은 올라가고 서울수박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엔 0원이 되고 0원이 아마 균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균형은 뭐냐? 서울수박과 합성 서울수박의 가격이 같아야 된다.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다. 뭐 이런 거죠. 좀 더 그 쉬운 그 차이거래 일물일가의 법칙은 앞집 오렌지하고 뒷집 오렌지의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 이런 거겠죠. 그죠? 앞집 오렌지하고 뒷집 오렌지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집 오렌지의 가격이 더 비싸다면 그럼 뒷집에 사 가지고 앞집에 팔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합성할 수만 있다면 변환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상품이 될 수 있다면 두 상품은 일정한 가격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게 일물일가의 법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별로 없겠죠. 바보도 아니고 뒷집하고 앞집의 그 과일 장수가 바보들도 아니고 왜 두 개의 가격을 동일하지 않게 하겠어요?'라는 거지. 그렇지만 약간의 변환 과정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달라지는 일도 있으니까 차익 기회가 쪼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선물 안 배웠는데 선물도 가격 결정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물을 보유해 가지고 미래에 인도할 수 있다면 얼마의 가격이 될까? 그게 선물 가격이 된다 하는 게 선물의 현물 보유 가격 결정 모형이에요. 그다음에 몰턴 밀러와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만든 밀러 모듈 MM 티어렘. 예. 이거는 우리 재무 관리 시간에 배울 거란 말이죠. 예. 블랙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우리 배우나? 배울 것 같네요. 그죠? 예. 옵션 챕터까지 간다면 예, 배울 거고요. APT는 안 배울 것 같네. 차익 거래 가격 결정 이론하는 게 인제 스티브 로스의 그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모델 이 차익 거래 가격 결정 이론인데 이거는 아마 투자론에서 혹시 배울란가? 뭐 이 정도인 것 같네.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 많은 이론들이 모형들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무차익 원리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 적어도 우리가 밀러 모딜리안 디어렘은 아마 배울 거다라는 거죠. 밀러하고 모딜리안은 예, 노벨상 받은 양반이죠. 예. 브렉 시얼즈도 노벨상 받았죠. 블랙은 노벨상 받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셔 가지고 못 받았고 마이런 시얼즈는 받았죠. 또 다른 차익거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또 다른 차익거래 예는 뭐냐면 어 이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냐 하면 한국에서 미국에다 달러를 송금해요. 송금해 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로 비트코인을 산 거죠. 그죠? 사고 나서 그 비트코인을 한국의 거래소로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을 하고 나서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고려해 보면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하나에 1,000만 원인데 한국의 비트코인은 1,500만 원, 500만 원 차이 나니까 1,000만 원에 사 가지고 1,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0만 원 돈 벌었겠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김치 차익거래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걸 보고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게 김치 차익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차익거래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에서 마구마구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 송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외환거래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에게 달러 송금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벌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신문 기사인 거죠. 16조의 이상 외화 송금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어 은행이 외환거래법을 제대로 잘 체크하지 않고 송금을 해 줬다는 거지. 그래서 과징금으로 11억 원을 부과했다라는 거고 일부 시중은행은 뭐예요?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게 지금 요 기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거액의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이제 거액이니까 그때는 외환거래법에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뭔가 무역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했고 수입한 거에 대해서 그 대금이 결제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돈이 갔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 했으니까 외환거래법 신고에 합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의 외환 거래를 무역 거래를 만들어낸 거죠. 가짜의 무역 거래를 만들어내고 그 무역 거래 대금으로 미국으로 돈이 송금된다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판단해 가지고 송금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마구 한 거죠. 왜냐하면 송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지점의 실적이 올라가니까. 어쩌면 이게 진성 무역 거래가 아니고 사실은 사기성 무역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송금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하튼 그래서 인제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근데 은행은 할 인센티브가 있네요. 왜냐하면 16조 원 해 가지고 16조 원에 1%면 얼마죠? 160억 인가 1,600억 인가. 하여튼 그죠? 예. 근데 과징금 얼마 받았어? 11억 원이니까 은행은 알고도 이 짓을 할 인센티브가 있겠네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가치 평가의 기초를 이야기했고 가치 평가의 기초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절, 2절, 4절도 중요한데 개념적으로.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절은 아마 3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화폐의 시장 가치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뭐 원리합계, 뭐 이자율 이런 걸 계산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재무관리 수업을 어 배운 사람이라면. 그죠?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교과서 뒤에 보면 연습 문제 있죠. 이 챕터의 가치 평가의 계산하는 연습 문제는 전부 다 한번 풀어 보시면 좋겠고요.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수업 시간 중에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 가치 평가의 기초를 하고 이제 비로소 이제 4장에서 기업 재무 관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자본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